뉴스를 마칩니다. KB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십니까. 뉴스레터 K KBS 김용준 기자입니다. 총선 사전 투표율이 내일이네요. 여야 지도부는 각각 격전지 유세전을 펼치면서 막판 표심을 잡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사전 투표 동료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오후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과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표 간 비공개 만남에서 의정 갈등을 해소할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주요 정치 이슈들 여야 현직 보좌관들과 개혁신당 천하람 총괄선대위원장 통해서 자세히 평가해보겠습니다. 오락가락하는 벚꽃 개화 시기로 축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소식 들어보셨죠? 강릉 경포 벚꽃 축제도 일주일 연기했다고 해서요. 축제를 준비한 강릉시 관계자 연결해서 현장 상황 들어보고요. K웨더 반기성 예보센터장 연결해서 올 봄 날씨도 전망해 보겠습니다.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고요.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십시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현직 보좌관의 눈으로 정치권 흐름을 읽는 시간 보좌 하니까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실의 김주범 선임 비서관,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실의 이동윤 보좌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다 국회에서 바로 와주셨네요. 대화 제의에 전공의 측에서 일단 화답은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표를 만났고요. 전공의 입장을 직접 전달할 가치는 있어 보였다. 그렇지만 기존과 같은 요구를 하겠다. 얘기가 어떻게 흘러갈까 싶습니다. 인요한 위원장이요. 만나면 100% 타협될 거라 예상했는데 김주범 선임 비서관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지금 국민들이 먼저 의료 사태로 상당히 불안함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대통령께서 또 대담을 하셨고 예. 그 뒤에 이제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만나겠다. 네네. 거기에 대한 또 화답을 이제 해가지고 네. 만나게 됐는데 네. 먼저 어쨌거나 대화를 하게 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분명히 성과는 있다고 보고요. 예. 그 성과 이후에 분명히 좀 좋은 결과가 나와야지만 국민들이 좀 걱정하는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단 말이죠. 기존과 같은 요구를 하겠다 했어요. 예. 2월 달에 했던. 근데 기존 모든 게 어쨌거나 전공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네. 때문에 강한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해야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전제를 분명히 투표를 통해서 그렇죠. 이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네네. 대통령하고 대화를 나눈 부분들을 가지고 전공의들이 어떤 의견을 도출하고 투표를 해서 결정을 내리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예. 뭐 여당 입장에서는 이 사태가 빨리 해결이 돼서 국민들이 불안한 부분들을 좀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동윤 부장관님, 이 얘기가 어떻게 흘러갈까 예상이 좀 되실까요? 저는 그렇게 뭐 원하는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양쪽에서. 양쪽 다요. 예, 왜냐하면 그 아까 전공의들도 2월에 했던 주장을 그대로 하고 예. 한 발도 밀려나지 않겠다라는 지금 의지를 계속 얘기하고 있고 네네. 대통령과 정부가 자충수를 둔 거거든요. 이미 2,000명이라는 인원을 할당을 해서 각 지역별로 분배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네. 그 상황에서 이게 다시 얘기를 한다고 핵심적인 거는 의대생들 증원 문제인데 이 2,000명을 이미 정부 정책으로 결정했던 2,000명을 다시 뺄 거냐, 네.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되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뭐 어쨌든 국민 건강이랑 생명 문제에서는 이게 빨리 합의가 되고 원만하게 나아가야겠지만 정부 정책이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정부한테 무엇을 맡길 수 있겠냐는 비난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마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으나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대통령실에서 서면 브리핑이 입장이 나왔네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오후 2시부터 4시 15분, 한 45분 전까지 만났고 박단 위원장이 전공의들의 의견을 대통령에게 전달을 했고 특히 전공의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 여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고 대통령은 이를 경청했다. 면담에는 정책실장 또 대변인이 배석했다라고 조금 전 서면 브리핑이 왔습니다. 김주원 비서관님, 이런 내용들 봤을 때 혹시 좀 의미 있겠다 싶은 부분 있을까요? 예, 유의미한 부분? 뭐 아까 전에 보좌관님 얘기한 대로 네. 의대 정원 2,000명에 대한 부분보다는 네. 지금 아까 나오신 대로 전공의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네.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분명히 대통령도 얘기를 했었고요. 네, 네. 거기에 대한 문제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네. 그 다음 단계에 대한 이제 인원이나 이런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아까 전에 2,000명의 자충수를 뒀다고는 하지만 예. 분명히 국민의 안위와 어떤 건강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지금 대통령은 2,000명을 얘기했지만 대통령실이나 네. 그리고 우리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모든 분들이 어떤 인원 숫자에 매몰되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또 당 차원에서도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네네. 분명히 좀 조율이 분명히 갈 수도 있다고 보고요. 어떻게 전공의하고 대화를 나눴다는 이 부분에서는 분명히 효과가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시간 좀 넘었어요. 한 135분 정도. 네. 상당히 긴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그만큼 서로 간의 입장차가 명확히 달랐을 거고 네.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무적으로도 판단을 했을 거예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00명에 대한 숫자를 어떻게 이거를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고민들도 많을 거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어쨌든 지금 아까 대통령실 발표의 주요 방점이 근무 여건, 열악한 근무 여건 거세안에 대한 게 방점이 찍혀 있다는 거는 인원에 대한 부분은 좀 최소화하고 건드는 건 최소화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상쇄시키는 뭔가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추후에 뭐 전공의전 입장을 낼 것 같으니까 한번 지켜보고요. 자, 오늘부터는 총선과 관련된 새로운 여론조사, 과거 것 말고요.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 공표는 금지가 됩니다. 선거 전까지는 예전 여론조사만 볼 수 있어서 조금 답답한 기간이 될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유권자들의 마음도 이제는 선거 당일에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기간 동안에 각 당은 어떻게 자체 여론조사는 계속 돌리는지 궁금하고요. 표심을 읽기 위해서는 또 어떤 노력한지도 궁금하고. 김주원 비서관님,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또 판사 설명 발표를 했죠. 브리핑도 했더라고요. 했죠. 네. 예. 뭐 선거 6일 투표일 6일 전부터 네. 그러니까 오늘부터죠. 이제 여론조사를 발표를 할 수 없는데, 네네. 근데 우리 당에 있는 여론조사 기관이거나 네. 아니면 후보자 자체적으로는 여론조사를 할 수는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공표는 할 수는 없지만 네네네. 자체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여론조사를 보면 예. 실제적으로 오차 범위 내의 결과는 이게 똑같은 샘플을 가지고 또 돌렸을 때 결과가 바뀌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걸 가지고 뭐 어떻게 당락을 결정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유권자들이 봤을 때 단지 몇 퍼센트 차이 문제 때문에 이기고 진다를 판결을 하는데 네네. 실제로 여론조사라는 것이 어떤 흐름을 보는 거거든요. 예. 내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락을 하고 있는지 네. 그리고 내가 연령대나 지역대에서 내가 어느 부분이 약한지를 파악을 하기 때문에 아마 어제 전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네. 후보자들이 판단을 할 것 같고요. 아까 전에 우리 당 차원에서도 판세 분석을 한 게 55개 지역의 열세라는 부분 3%에서 5% 차이에서 이기고 진다로 나온다는 그 결과를 봤기 때문에 네네. 아마 그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그는 중점을 맞춰서 선거를 진행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동윤 보좌관님, 그 선거 막판에 뭐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발표가 되면 유권자들의 판단에 어떻게 혼란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도 있지만은 또 반대로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좀 사라져서 불편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보좌관님 의견은 어떠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선거 전 6일에 지금 공표 금지하는 거, 예. 요거는 좀 이제는 네. 없어져도 되지 않나. 없어져도 된다. 네네. 실제로 선관위가 국회 의견 표명도 한 적이 있고요. 없어져도 된다. 국민의 뭐 활용도와 유용성 측면에서 한 적도 있고 실제로 여론조사가 공표가 안 되는 거지.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오늘 판세 분석 기자회견 했지만 그 당에서 박빙인 지역들, 네. 그다음에 경합지거나 전략적인 지역들을 계속 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지원 유세도 할 것이며 그게 가는데 이거를 다만이 6일이라는 게 멈춰 있기 때문에 안 하게 됐을 때 국민들이 그 흐름이 끊기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특히 박빙인 지역들은 계속 바뀌거나 네. 따라가거나 하는 경우인데 그걸 6일 동안 안 해봤을 때 국민들이 어떤 판단을 할까에 대한 측면을 봤을 때는 해야 된다. 지금은. 근데 막판에 한 거를 오픈을 하는 게 각 당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유불리가 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오픈 안 하는 게 더 나은 쪽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예. 선거가 마지막으로 갈수록 후보자들은 자기가 유리하다는 결과들을 자꾸 나타내야 되기 나타내야 때문에 된다. 네네. 알리는 게 분명히 필요하죠. 그 아까 전에 우리 이동윤 보좌관님 얘기하신 대로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13년도부터 한 4번에 걸쳐서 계속 이 문제를 선거법을 개정을 해서 네. 공표 부분을 금지하는 부분을 없애자고 했었어요. 네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뭐 언론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볼 수 있는 여러 매체들이 많기 때문에 아까 얘기하신 대로 국민들은 이런 부분들을 상세히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표심의 흐름을 보려면 예. 분명히 저도 좀 금지된 부분들을 풀어줘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봐요. 의견이 약간 좀 일치되네요. 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국민들 수준이 그 정도는 아니다. 예.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 여론조사 결과가 직전까지 있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그 정도 의식 수준을 갖고 있고 자기 주관대로 투표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열어줘도 된다. 네. 다만 이제 제가 걱정하는 거는 기획하는 여론조사들이 맞죠. 있어요.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그걸 홍보하거든요. 근데 그게 마지막에 시정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갖춘 여건을 갖추지 시간적 여건 없이 이렇게 발표되는 건 좀 제한할 수 있는 그거는 좀 갖추되 네. 공표 금지 기간을 없애는 거는 필요하다. 장치를 좀 그렇게 가지고. 판단합니다. 예. 자, 내일부터 사전 투표 시작이 됩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 국민의힘 254명 후보 모두는 사전 투표 첫날인 내일 투표할 것이다라고 해서 사전 투표 독려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게 지금 보수 지지층 내에서 사전 투표에 불신 기류가 있어서 국민의힘은 사전 투표 독려에 상대적으로 좀 소극적 아닌가 이렇게 알려졌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에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전 투표 독려하는 이유 뭔가요, 김종국 의원님? 그 21대 총선에서는 사전 투표가 26% 예. 그리고 20대 대선에 때는 사전 투표가 7% 나왔었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대략 이번 총선에도 한 30% 정도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선거 기간 동안 해서 투표하는 날이 3일이에요. 예. 사전 투표 이틀, 본 투표 하루 해가지고 3일인데 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사전 투표나 본 투표나 자유롭게 하는데 어느 순간 우리 여당 후보들이 네. 이상하게 사전 투표에 대한 어떤 부정 선거 이런 부분에 좀 매몰돼 있는 게 있다 의혹들. 보니까 네네네. 의혹들이 있다 보니까 사전 투표를 안 하는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254명 후보자하고 지도부가 다 투표를 한다는 이유가 네. 이번에도 이제 수개표로 다 변경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투표에 대한 신뢰성을 가지고 있으니 만약에 사전 투표를 빼고 본 투표만 하게 갈 상황에서 예. 본 투표를 못할 경우도 있으니 네네. 이제 유권자들 특히 여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투표를 다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런 상황들을 좀 만들었나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전 투표를 좀 독려를 하고 네. 좀 많은 투표를 하도록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총선 상황실장이요. 투표율 목표를 제시했어요. 사전 투표율 31.3%, 총 투표율 71.3% 목표로 노력하겠습니다. 투표율 목표치를 제시하는 이유는 뭔지 그리고 높을수록 야권에 유리한 건지 궁금하네요. 이동민 보좌관님. 투표율 목표치를 이렇게 지정한 건 저도 좀 모르겠는데 아마 이게 그 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 투표율하고 예. 대통령 선거 투표율 중간 정도 될 거예요 아마. 네네. 그 정도 된다고 보고 예. 투표율이 높을수록 야권에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죠 지금. 왜냐하면 근데 정통적으로 투표율이 높을수록 야권 젊은 사람일수록 진보거나 나이 든 사람일수록 보수라는 그 틀은 좀 약간 완화되는 상황이긴 한데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예를 들어서 이게 특정 연령층, 특정 지지층만 투표하는 게 아니거든요. 전체가 다 투표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번 총선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현 정부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한 평가라는 선거라는 측면에서 네. 국민들이 분명히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또 하나는 그 실정에 대해서 이게 뭔가 투표로서 결정을 하겠다라는 그 흐름이 있기 때문에 네네. 투표율이 높아지면 그만큼 야권이 유리해질 거다라는 판단들을 하고 투표 동료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네. 저희는. 자, 그런데요. 한동훈 위원장은 내일 서울에서도 이화여대와 연세대가 있는 신촌에서 투표하고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에서 학생들과 함께 투표한다고 하는데 약간 이화여대 대 카이스트인가 장소가 여기를 선택한 이유 있을 것 같고요. 전략은 뭘지 궁금하고요. 일단 김주원 비서관님, 한동훈 위원장 신촌 예. 이화여대가 있습니다. 이화여대 간 이유는 예. 뭐 김준혁 후보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김준혁 후보요. 예, 예, 예. 뭐 이화여대 총장께서 뭐 성상납을 시켰다라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젊은 논란이 표심에 있죠. 대한 어떤 논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제기하는 한편 젊은 사람들이 투표를 동의하게 하고 그래서 사전 투표를 좀 높게 하기 위해서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카이스트는 뭘까요? 뭐 카이스트는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예. 일단 지금 오늘 대표가
영남 지역 가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다음 일정이 뭐 가까운 충청일 수도 있고 예. 충청이 스윙보터 지역이 있기 때문에 네네. 분명히 가는 것도 있고 거기에 카이스트 가는 거는 결국은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에 대한 거기에 대한 상징적인 측면이 있고 거기다가 대학생들하고 하는 거는 젊은 층들의 투표 동료를 동시에 부추기는 그런 전략적이고 네네. 상징적인 의미 아닐까 생각합니다. 상대당 대표가 어디서 하는지 당연히 감안해서 정한 거겠죠? 그렇겠죠. 같이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네. 자, 오늘 여야 유세 현장도 살펴보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오전에 투표 동료 기자회견을 한 뒤에 서울 도봉구, 중랑구, 강동구, 송파구, 서울 동북부 쪽 비교적 그쪽으로 갔고요. 경기 수원, 또 용인 오산 등 경기 남북권도 찾았는데 이재명 대표는 부산 중구, 영도, 진구갑, 수영구, 기장군 이렇게 쭉 찾고 울산, 대구 집중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또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요. 모두 접전 지역을 자주 찾는데 이 박빙 지역을 자주 찾는 게 효과가 있을까? 예를 들면 뭐 한동훈 위원장이나 이재명 대표가 그런 지역을 찾아가면 분위기가 정말 확 달라지나요? 김종비 의원님? 예, 뭐 제가 뭐 언론에서도 보시고 TV를 봐도 예. 한동훈 위원장이나 뭐 이재명 대표나 움직이는 데 대해서 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건 사실이죠. 네네. 또 그래 당 대표나 선대위원장이 움직이면 언론이 당연히 붙게 돼 있고 그렇죠. 언론에서는 그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의 입을 지켜보기 때문에 분명히 효과는 있다고 봐요. 그리고 접전 지역에서 우리 후보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어떤 얘기들을 좀 함으로써 네. 분명히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접전 지역에서 유세를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같이 생각입니다. 네네네. 그렇게 해야지 상징적인 측면이나 효과적인 측면에서 제대로 되고 그게 이제 단순히 그 지역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주변 지역, 서울 수도권으로도 번지거든요. 그 네. 효과가 그런 측면에서 당 대표가 그런 접전 지역 가는 거는 지역 집중 지원 통해서 지역 조직을 다지고 그다음에 지역 유권자들한테 우리가 중앙에서 관심 갖고 있는 지역이다. 네네. 그래서 그 동원하는 능력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바람을 일으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두 보좌관님은요. 만약에 선거 직전에 마지막 유세를 해야 한다. 그러면 어떤 지역을 찾겠습니까? 그 이유까지 들어볼게요. 이동윤 보좌관님 먼저 들어볼까요? 전 두 가지 생각을 네. 하고 있는데 이번 저희 총선 프레임이 네. 정권 심판이잖아요. 그래서 시작도 용산에서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또 용산에서 하는 방법도 하나 있을 것 용산, 같고 네. 또 하나는 좀 더 공격적인 건데 네. 한동훈 위원장이 첫 유세를 시작했던 가락동 농수산시장 네네. 거기에서 저희가 마무리하면서 진짜 민생과 진짜 이 사회적인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정을 문제 삼고 민생에 대해서 대안으로 삼을 수 있는 정당은 우리다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봅니다. 김종비 보좌관님요. 예, 저는 꼭 찾아와야 할 곳하고 네. 꼭 지켜야 될 곳. 네네. 꼭 찾아야 할 곳은 경기 수원이라고 봐요. 경기 수원이요. 예, 거기는 남경필 지사가 있을 때부터 좀 진정한 보수적인 지역인데 어느 순간부터 야당이 가물병정무. 다 포함이죠. 그쪽을 전부 다 올려서 네. 좀 끌어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지켜야 되는 거는 당연히 종로하고 용산입니다. 종로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청와대에 있을 때 또 역대 대통령 후보들이 거기서 또 총선으로 단성을 됐는 곳인데 그 지역을 지키는 것 플러스 아까 얘기한 대로 용산이 또 대통령실이 있기 때문에 이곳을 지켜야지만 어떤 상징적인 선거에 대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종로하고 용산은 지켜야 되고 수원은 찾아와야 될 곳. 예. 그렇게 유세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각각 두 곳씩 들어봤습니다. 총선 막바지에 다가갈수록 여야 대표분들 발언도 조금 격해지는 것 같아요. 한동훈 위원장 쓰레기 같은 극단주의자, 뭐 구질구질하고 찌질하다. 야당을 겨냥한 비난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는 이찍, 뭐 쉐쉐 뭐 이런 발언으로 일부 논란도 있었고 최근까지는 나경원 후보를 향해서 뭐 나베라고 부르는 등 이런 구설도 있었는데 여야 대표들의 발언이 좀 거칠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 선거 때 막판에는 어쩔 수 없는 것인가, 이유가 뭘까 싶습니다. 김종비 의원님. 근데 선거일이 다가오면 예. 이제 후보자하고 지지자들이 좀 과몰입이 되거든요. 네네. 그 막 점점 이런 말 써도 되겠는데 선거뽕이라고 해서 이제 막 전부 다 막 이제 막 과몰입이 되는 거예요. 선거 X 제가 생각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말로 순화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선거에 힘이 들어간다. 예, 힘이 들어가죠. 이입을 많이 한다. 예, 네. 근데 그게 뭐냐면 내가 선대위원장이고 네. 지지자고 유권자다. 이제 막 과몰입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특정 당에서
좀 심한 얘기를 하면 좀 품격을 지키고 무시를 해야 되는데 지지자들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반대적인 공격적인 얘기들을 또 뱉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아까 얘기한 과몰입이 들어가고 네네. 여기서 또 이제 싸움이 붙게 되다 보니까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좀 품격을 지키면서 선거를 하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과격한 얘기들을 할수록 실제로 중도 표심을 가진 유권자들은 조금 등을 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과몰입하면 좀 어쩔 수 없이 훅 나와 버리나요? 그게 예. 현장 가면 어쩔 수가 없어요. 예. 현장 가면 그 영상에서도 보시겠지만 주변에 지지자들만 모여 있거든요. 그리고 다 호응해주고. 네. 근데 특히나 요즘에 여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강성 지지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분위기가 그래서 아라고 얘기할 걸 악이라고 얘기하든지 그런 게 그 정제되지 않은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건 예. 조금 진짜 아쉬워요. 왜냐하면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네. 정치권에 계속 있으면은 이제 정치의 낭만이 없어졌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낭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상대와 국회에 어쨌든 들어와서 뭐 국민의 예산이나 정책을 놓고 네. 대화하고 타협해야 될 상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조금 물론 뭐 이해 안 되는 바는 아니지만 이런 좀 과격한 언어들은 조금 자제하고 네네.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자, 오늘 이화여대 총동창회가요 대규모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김준혁 후보가 과거 유튜브 방송에서 김환란 이화여대 초대 총장이 미군에게 학생들을 성상납시켰다라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하고 후보자 사퇴까지 촉구했는데 이 상황에서 또 조상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께서 한 방송에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다라고 좀 두둔하는 듯한 발언에서 좀 논란이 더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 내 여론은 어때요? 나쁘죠.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나요? 뭐 그것까지는 뭐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그 발언 자체가 불난데다 기름 붓는 격이죠. 저희 입장에서는. 그리고 오늘 저희도 아마 판세문석 기자회견에서 부적절했다라고 분명히 표현이 나왔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당도 뭐 지금 당이 할 수 있는 상황은 조금 제한적이죠. 이미 후보가 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사퇴시킬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당이 사과했고 발언 당사자가 사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면서 톤다운을 계속 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제3자가 또 그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이게 다시 두둔하는 것처럼 비춰지면서 또 다른 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네네. 그런 측면에서는 약간 끊고 가야 되는 거를 놓치게 되는 그런 측면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금 이게 단순히 해당 후보에 대한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집중이 포화가 일어나면서 해당 후보 그리고 또 인접 후보 그 민주당 전체에 대한 나쁜 이미지가 계속 나온다는 측면에서는 네.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데 네. 조치는 솔직히 제한적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단 뭐 그냥 가야죠. 네. 국민이 판단하도록 해줘야죠. 뭐 민주당의 어떤 그 전체적인 이미지에 대한 관련 얘기 하나 더 있습니다. 양문석 후보도 있는데 지금 부동산 편법 대출 논란에 있고 새마을금고는 양 후보의 대출금을 모두 회수하기로 또 결정을 했고요. 금감원도 조사 결과에 대한 중간 발표를 할지 검토 중인데 역시 안고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인가요? 지금으로서는 당의 입장이 그렇잖아요. 당이 이미 후보가 나와 있어 후보 교체도 안 되는 상황이면 본인이 후보 사퇴하겠다고 하지 않은 이상은 뭔가가 없는 상황인데 네. 요것도 당이 뭐 그 정도 수준에서 뭐 사과 말씀하고 송구한다는 말씀을 드렸다라는 정도에서 지금 아마 그냥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력한 의지를 보이려면 당이 네. 뭐 지금 당장 조치는 안 되겠지만 이 선거 결과 이 선거 이후에 예.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 그러니까 후보제 공천 과정에서 우리가 그 당대표가 계속 얘기하는 시스템 공천이었고 공천 현명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분명히 선거 끝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평가를 한번 하고 이런 문제점들이 공천 과정에서 걸러질 수 있도록 하고 네. 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보들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을 하겠다라는 네. 정도까지는 얘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네. 이제 그 부분까지도 지금 저희 입장에서 안 하고 있잖아요. 그건 좀 내부에 일하는 실무적으로 일하는 입장에서는 그 정도까지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당 두 후보에 대한 민주당의 스탠스에 대해서 김종원 비서관님 어떤 생각이세요? 만약에 예. 이 후보들이 국민의 당 힘의 후보였으면 지금 야당에서는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네. 원래 민주주의의 장점이
누구나 참여를 할 수 있지만 단점이 아무나 또 참여한다는 거거든요. 네네. 지금 민주당에 그냥 아무나 후보들이 참여를 한 것 같아요. 지금 검증 기간도 없이 이런 후보들이 나왔는데 단지 지지율이 좀 높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보들을 과감하게 날리지 못한다면 지금 남은 이제 며칠간의 기간 동안 오히려 중도표나 지금 3%에서 5% 차이에서 네. 승패가 결정 나는 상황에서 오히려 국민의힘에 호재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당 같은 경우에서는 예. 과감하게 날려야 된다고 봅니다. 김진희님 서로 경쟁하더라도 근본은 존중해주고 말은 조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하시고요. 배영수님 누가 더 심한 막말 경쟁인 것 같습니다. 유권자 수준까지 같이 떨어진 느낌입니다 하시고요. 이준기님 두 분 패널 각자 입장이 있겠지만 중도와 상식적인 시각에 공감합니다라는 의견을 주십니다. 지역구 254석인데요. 비례대표 의석은 46석입니다. 46석 비례대표 투표에서 여야가 몇 석을 가져갈까도 관심인데 가장 또 주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조국혁신당. 조국혁신당의 공식 목표 의석수는 10석인데요. 혹시 이거보다 더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드실지 궁금합니다. 이동현 보좌관님. 지금 뭐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 보면 예. 조국혁신당이 국민의 미래보다 올랐거든요. 네. 이 결과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게 아마 저기 여론조사 꽃에서 한 여론 그 총선 예측인데 네. 거기는 15석까지도 보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국혁신당이 10석보다는 더 받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김주원 비서관님요. 오늘 여의도 벚꽃축제 보니까 조국 혁신당 후보들이 옷을 입고 이제 유권자들을 만나고 다니더라고요. 네네. 되게 즐겁게 선거를 하시던데 예. 유세차도 없고 후보자도 없고 이러는데 선거운동을 하면서 보면서 지지율이 이만큼 나왔다는 걸 보니 약간 옷 색깔이 오늘 비슷하시네요. 공당 정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자괴감을 느끼죠. 원래 선거라는 게 정책하고 인물을 봐야 되는데 네. 지금 그 두 개가 모든 게 없는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하고의 대립각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이 정도 네네. 나온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 퍼센테이지가 나온다는 거는 뭐 국민들의 여론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좀 걱정스럽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전국에 55곳이 경합지다. 이재명 대표는 전국에 49에서 50곳이 경합지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수백에서 수천 표로 당락이 결정되는 경합지는 50여 곳으로 분류되는 상황이라고 또 보고 있어요. 보좌관님들이 보시는 막판 최대 변수는 뭔지 예를 들면 2030의 투표율 아니면 그간의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았던 샤이보수 아니면 여러 가지 논란들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각각 듣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동민 보좌관님. 일단 후보자들 논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도 요인으로 작용할 거고 네. 다만 이제 샤이 보수라고 해서 이제 보수들이 어떻게 직결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예. 저희 입장에서는 주저하는 진보들이 많거든요. 저는 그렇게 주저하는 진보들요. 예, 저는 아까 얘기하지만 저희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도 예. 민주당과 민주연합에 대한 마음에 차지 않는 주저하는 진보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분들을 어떻게 투표장으로 끌어오고 또 어떻게 우리를 찍게 만드는 그 부분. 네. 그리고 지금 보면 갤럽 조사 보면 부동층 비율이 엄청 많거든요. 지금 네. 30대도 44%, 뭐 20대는 57%. 부동층들이 선거일까지 어떤 판단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분들을 우리 지지 세력으로 흡수하고 끌어오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주저하는 진보 그리고 부동층. 김주원 비서관님. 저는 예. 여론조사에서 나오지 않은 아직 후보를 정하지 않은 유권자. 예. 오늘 판세에서도 경합 지역에서 3%에서 5% 차이에서 예. 이기고 지고가 결정난다고 했는데 네네. 지금 후보를 결정하지 않은 유권자들이 한 10% 정도라고 나오더라고요. 대략 예. 우리 당에서 판세를. 네네. 그 정도는 정말 어떤 당락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 얘기한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리스크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후보들에 대한 문제들이 분명히 발생되면 아까 그 정하지 않은 그 유권자들은 분명히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지 않겠나. 네. 그렇게 된다면 판세가 좀 뒤집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두 분과는 총선 이후에 자리를 해야겠네요. 다음 주는 저희가 총선 날 그리고 그 다음 날 좀 특집 편성을 좀 해서 네네 그때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실의 김주범 선임비서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실의 이동윤 보좌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서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 정보입니다. 퇴근 시간 앞두고 교통량이 늘고 있는 가운데 사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 김포에서 송내까지 정체인데 그 사이 계양 부근 6차로에 사고 나서 일대 혼잡하고요. 반대 방향은 시흥에서 송내까지 밀립니다. 경기 동쪽에서는 판교에서 구리 쪽 광암터널에서 강일까지 정체고요. 반대 방향 구리에서 강일, 또 성남요금소에서 판교까지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안성 휴게소 부근에 발생한 사고 여파로 일대 혼잡합니다. 또 지나서 남사진이부터 밀리는데요. 신갈 분기점까지 지정체 반복되고요. 그 사이 기흥 부근 1, 2차로에 걸쳐서 버스 사고 났고요. 이후 양재부터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반대 부산 방향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천안 삼거리 휴게소에 승용차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현재 3개 차로가 통제된 상태입니다. 이 여파로 천안 나들목부터 정체 심해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평택에서 용담터널 사이 17km 정체고요. 이후 광명역부터 속도 내려갑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은 양재터널에서 반월터널 사이 구간 길게 막히고 있고요. 이후 군자부터도 쭉 속도 더딥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여야 각 당의 후보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혁신당 비례대표 후보인 천하람 총괄선대위원장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개혁신당의 천하람입니다. 예, 위원장님. 지금 어디서 전화 연결하고 계세요? 네, 제가 오늘은 아침에 조응천 의원 출마한 남양주부터 시작해서 네네. 강릉, 태백을 다녀와가지고 네. 지금은 이준석 대표랑 이원욱 의원이 출마한 화성으로 가는 길입니다. 지금 이천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뭐 거의 광폭 행보를 하고 계시네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열심히 해야죠. 네네. 천하람 위원장님은 당적을 바꾸시기 전부터 이미 많은 분들이 또 알고 계시죠. 인지도도 있으시고요. 특히 변호사 출신으로 청년 보수를 앞세운 활동, 또 호남 지역의 출마 경험도 눈에 띄고요. 지금 총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인 천하람은 이런 사람이다. 청취자들께 잠깐 소개해 주실까요? 젊고 소신 있는 정치를 하려고 하는 정치인입니다. 네. 사실 저희 개혁신당에 주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제일 대표적으로는 대통령 권력이 가장 강할 때도 네. 임기 초부터 심지어는 후보일 때부터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했던 이준석 대표, 그리고 저희 민주당에서 또 소신 있는 행보를 했던 조금박해, 조홍천, 금태섭, 또 네. 제 입으로 그렇지만 천하용인의 천하람, 허은하, 이기인, 네. 이렇게 이제 소신 있고 또 내로남불하지 않는 정치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 개혁신당이거든요. 네네. 그 중에서도 저도 또 그 중에 나름대로 소신 있는 정치인으로서 같이 대표적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애초에 이번 총선에서도 지역구, 특히나 호남 지역 출마를 염두에 두셨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근데 비례대표로 선회하신 배경을 뭐라고 이해하면 될까 싶습니다. 지역에서 활동을 오래 하셨잖아요. 네, 사실은 지금도 저는 순천 시민이고, 예. 저희 가족들도 다 순천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이번에도 제가 개혁신당에 이제 순천갑 공천을 신청해서 공천장까지 받았었는데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이준석 대표가 예. 또 지역구 출마를 강하게 의지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 과정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전국 유세를 다닐 사람이 좀 필요한 측면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과 또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저를 좀 비례대표로 차출해야 되겠다라고 하셨고, 네. 저도 거기에 어느 정도 또 동의를 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비례대표로 오게 됐는데, 특히 제가 여러 차례 지역구 출마를 공언했고 또 순천에 대한 애정을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사실 우리 순천 시민들, 또 제 출마 기다리신 분들께 굉장히 송구스럽고 또 그렇게 송구한 마음만큼 제가
호남목 비례대표다라는 생각으로 개혁신당에서 또 혹시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네.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공을 많이 들이셨는데 안 아쉬우셨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아쉽고요. 예. 근데 이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쨌든 뭐 제 의지로 또 네. 그 차출을 동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뭐 무슨 뭐 너무 뭐 착한 척 할 생각은 없고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로서도 사실은 지역구 출마에 대한 아쉬움도 있고 더 크게는 제가 정치 경력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네. 다분한 총괄선대위원장이라는 자리를 맡게 됐습니다.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예. 그런 면에서 지금은 뭐 다른 것보다도 이번 선거 최대한 잘 치러야겠다라는 책임감밖에는 사실은 별로 다른 거는 느낄 새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개혁신당은 애초에 원내 교섭단체 구성을 목표로 삼았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네. 현재 일반적인 판세 분석은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관측도 있는 것 같은데 혹시 현실적인 목표와 성과를 따로 잡으셨을까? 그렇다면 그 이유를 들어보고요.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는 목표를 말씀드리는 게 지금 시점에서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네네. 제가 바라는 거는 지역구에서 당선자가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일 대표적으로 이준석 대표의 당선 저희가 바라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 비례대표 득표도 조금 그래도 저희가 어느 정도 덩어리를 이뤄가지고 원내에서 존재감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특히 또 천하용인의 멤버인 이긴 의원이 비례대표 6번 후보인데 예. 그 이상까지 당선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네. 결국 국민들께서 선택해 주시는 만큼 받는 것이죠. 저희가 사실 초반에 좀 분위기 괜찮다고 해서 너무 까불었던 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남은 기간에는 좀 겸손하게 예.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요 지금 그런 얘기 나와요. 지역구 후보 뭐 단일화가 나오는데 일단은 뭐 중앙당 차원에서는 그런 논의는 없다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고 견해였는데요. 네. 근데 이게 치열한 선거전 거의 막판 종반에 단일화의 변수가 현실화되는 지역구가 혹시 있진 않을까?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네, 그리고 지금 저희 개혁신당의 주요 멤버들은 네. 인전무퇴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설령 우리가 쉽지 않은 선거고 결과가 다소 아쉽다 하더라도 네. 이번에 물러서지 않고 개혁의 불꽃을 선명하게 가져가야지 앞으로 기득권 정치를 불태워버릴 수 있다라는 그런 굳은 각오를 가지고 있거든요. 오늘 네네. 오전에도 이원욱 의원도 웃기는 소리다라고 딱 단정적으로 단일화에 대해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국민의힘 요새 선거 어려운 거 이해는 합니다만은 네. 결국 그것도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지 못하고 부역했던 국민의힘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심판을 받을 때는 받아야죠. 네. 구질구질하게 단일화 같은 얘기 꺼내는 거 저는 오히려 국민들을 더 화나게 할 거다 생각합니다. 이 개혁신당이요. 제3지도 돌풍의 중심이 될 거라는 애초 예상과 약간 다르게 선거 판세가 형성된 원인은 어디 있다고 좀 보세요? 윤석열 정권 심판의 돌풍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강했죠. 네. 다른 이슈들이 사실 좀 무의미해질 정도로 그 정권 심판에 대한 태풍이 불어닥친 면이 있고요. 네네. 또 내부적으로도 저희 개혁신당도 좀 더 잘했었어야 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네네. 예를 들면 예. 저희도 선명한 개혁신당을 하려고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초기에 좀 교섭단체를 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로 너무 덩어리를 굴리려고 이제 현역 의원 인사축기에 좀 몰두를 했던 면들이 있고 네네. 또 이낙연 대표와 다소 성급하게 통합을 했다가 또 결별하는 과정에서 너무 그냥 기성정치랑 비슷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인상을 국민들께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희는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저희가 정말 선명한 개혁 성향의 신당으로서 또 야당으로서 어느 정당보다도 젊고 소신 있는 정치를 하는 선명한 야당이다. 그 점 강조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야권에서는요. 이번 총선을 정권 심판으로 치르겠다는 의지가 강력한데 개혁신당의 대응 방식은 차이가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이른바 정권 심판론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또 대처하고 계신지요?
저희도 강하게 정권 심판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얼마 전에 한동훈 위원장께서 정치는 죄가 없다, 정치를 뭐같이 하는 사람들이 문제다라고 하셨는데 네네.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정치를 가장 뭐같이 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다라고 맞받아친 적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대한민국의 정치 개혁이 필요한데 그 첫 번째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썩은 도끼로는 썩은 나무를 벨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이재명의 민주당 또 조국의 조국혁신당이 마치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튀어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썩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방탄으로 또 비명행사 공천으로 이미 사당화된 그런 정당이고요. 네. 또 조국 대표도 3, 4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을 반으로 갈라놓고 2030 세대에게 위성과 내로남불에 치를 떨게 했던 네. 사실은 사라져야 되는 그런 썩은 정치인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와서 대한민국 정치 시계를 박으로 돌리면서 예. 마치 정의의 사도처럼 역할을 하는 거는 가당치 않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 같은 분이 나와가지고 계속 이재명은요, 조국은요 하면서 피장파장의 오류 이런 거를 또 동원할 겁니다. 그래서 네네. 저희는 윤석열 정권, 국민의힘 심판해야 되지만 내로남불에 빠지지 않은 깨끗한 정말 신형도끼로 저희 개혁신당으로 네. 제대로 정권 심판해야 된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응원을 좀 주시네요. 6169님, 천하람님은 언제나 겸손하고 공정하십니다 하시고요. 김미숙님, 개혁신당 응원할게요 하시고요. 김진희님, 잘 돼서 제3당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라는 응원도 주고 계십니다. 아이고, 저희가 더 잘해서 이런 응원들 잘 또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썩은 도끼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조국혁신당의 약진이 돋보인다고 많이들 한단 말이죠. 지금은 이젠 더 이상 총선의 변수가 아니라 이 정도면 상수가 된 거 아니냐 관측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네, 저도 제가 조국혁신당을 비판하는 지점과 별개로 캠페인은 잘 하셨다고 인정합니다. 네네. 인정할 거는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비록 썩은 도끼지만 아주 선명함을 유지를 했고 그리고 또 지금 보면은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위선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늪 이런 것들이 너무 깊고 또 선명하기 때문에 조국 장관의 어떤 과거의 내로남불이라든지 사법 리스크가 잘 안 보이는 지경입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우리 정치가 진영 논리가 더 강화되고 내로남불이 더 강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고요. 그리고 만약에 대법원 판결이 확정돼서 조국 장관이 정말 수감되게 된다면은 저는 조국혁신당에 표를 주셨던 분들 굉장히 뭐랄까요 후회하시게 될 거다. 구심점이 없는 정당이 되니까요. 그래서 조국 혁신당에서는 조국 대표의 사당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입장 바꿔서 만약에 개혁신당에서 이준석 대표가 갑자기 수감이 된다라고 하면은 개혁신당의 동력이 사실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조국혁신당도 마찬가지로 조국 장관이 수감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 동력은 굉장히 급감될 수밖에 없다. 저는 가장 후회할 한 표가 조국혁신당에 가는 한 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혁신당 비례 2번으로도 출마하셨습니다. 다른 당과 달리 이 개혁신당만이 갖췄다고 평가하시는 비례대표 후보분들의 특징이 있다면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젊고 능력 있습니다. 젊고 능력 있다. 네, 저희 개혁신당의 비례대표 후보자들은 아마 제가 다 통계를 내본 것은 아닙니다. 하도 많은 당들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파악하고 있는 한에서는 가장 평균 연령이 젊고요. 그리고 젊다고 해서 아무나 그냥 넣어놓은 것이 아니고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또 중간중간에 제 입으로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저 같은 굉장히 괜찮은 정치인들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호 비례대표 순번 1번에 저희 이주영 위원장은 정말 소아 응급 의료를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서 일선에서 뛰고 또 애 셋을 기르고 있는 정말 의료 대란과 저출산 문제를 동시에 다룰 수 있는 분이고 저희 또 비례 3번 후보자는 저희 문지숙 후보자 같은 경우는 한국 최고의 바이오 공학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조하고 있는 어떤 첨단 기술 또 기술 패권 분야를 잘 다룰 수 있는 분이시고요. 이야기하지만 한도 끝도 없지만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좋은 전문가들 그리고 비례 2번의 천하람 또 6번의 이기인 같이 굉장히 소신 있는 젊은 정치인들이 이렇게 또 잘 전문가와 균형을 갖추고 있다. 그렇게 자신합니다. 예, 총선 판세 막판까지 요동치고 있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투표 결과 발표가 일주일도 남지 않은 지금 전반적인 표심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생각하세요? 이게 이제 정권 심판론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고합니다. 네네. 그래서 국민의힘이 막판에 읍소 전략을 할지 모르겠지만 네. 별로 의미가 없을 겁니다. 저는 지금 여권은 만시지탄이고 예. 백약이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읍소 전략을 예. 하기에도요. 네. 한동훈 위원장은 별로 불쌍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전략이 없다라고 보이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전국을 돌면서 무슨 민생 토론회라고 하는 명목으로 수십조, 많게는 수백조의 예산을 뿌리겠다라고 공언하면서 선거 개입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 그런 여러 선거 개입 시도들을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권이 네네. 대선과 지난 지선 과정에서 했던 여러 약속들 대부분 잘 지키지 않는다는 거 국민들이 이미 다 아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남은 기간 차라리 국민 앞에 약속 못 지켰던 거 반성하시고 김건희 여사 명품백 받았던 거 반성하시고 최상병 사건 은폐하려고 이종석 장관 도피시켰던 거 반성하시고 하시는 것이 그나마 낫지 않겠나 그렇게 조언 드립니다. 이번 총선 과정에서요. 또 하나 변수 가운데 두드러진 게 이른바 막말 관련 내용인데요. 여권에서는 사퇴한 후보가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를 하기도 하고요. 야권에서는 선거운동이 지금 한창인 와중에도 사퇴 여론을 불러일으킨 예전 발언들까지 계속 잇따라 회자가 되고 있는데 이 막말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 선거판도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네, 일정 부분 영향은 있을 겁니다. 예. 네, 그렇지만 지금 워낙 이제 정권 심판론의 파도가 높기 때문에 네. 저는 영향이 그렇게 클까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입니다. 다만 아주 치열하게 이제 경쟁이 이루어지는 지역구들에서는 당연히 영향이 있을 것이고요. 저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화성을 선거구의 공영훈 후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그 아들의 30억 전역 선물 논란에 이어가지고 거기서 몇백 미터 안 떨어진 곳에 또 딸까지도 살뜰하게 챙긴 거 아니냐. 또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대출을 받은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나오니까 예. 2030 세대들도 연끌 많이 한다라고 하셨나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0억 넘게 대출 받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 네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본인의 그런 그 어떤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행동을 사과하면 되는데 계속해서 또 논란을 일으키는 언행들을 하시니까 예. 그런 부분들은 좀 타이트하게 붙는 선거에서는 당연히 악영향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의정 갈등 문제 관련해서요. 전국의 현안인데 여기에 따라서 또 어떤 방식으로 이게 풀려나가는지에 따라서 표심이 움직일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여당 또 대통령실은 또 정부는 해결을 위해서 총력을 나름대로 기울이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갈등 해소까지는 좀 넘어야 할 산도 많아 보이고요. 어떤 방식으로 풀려가야 한다고 판단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대통령께서 오늘 예. 그 전공의 협의회 회장과 2시간 넘게 면담을 비공개로 하셨다고 합니다. 네네. 이걸 보면서 좀 아쉬운,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것은 네. 2,000명 발표를 하시기 전에 이걸 먼저 하셨어야 될 거 아닌가. 앞뒤가 바뀌었다. 저는 선호가 예. 너무 많이 바뀌었다고 예.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지금 이미 각 지역의 의과대학에 정원까지 배분을 한 상황에서 예. 지금 정원 규모를 다시 조정한다고 하면은 또 새로운 갈등이 증폭이 될 겁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참 진퇴양난에 빠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다만 저는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 본인의 판단이 너무 독단적이었다면 거둬들일 필요도 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왕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나 또 여러 상황에 맞춰가지고 좀 본인의 고집을 꺾을 때는 꺾으시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 개혁신당 입장에서도 네. 좀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을 통한 어떤 중재책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끝까지 그냥 네. 무조건 2,000명을 밀어붙여가지고는 이거는 어떤 합리적인 해결이 도출되기 어렵다 생각합니다. 한 3, 40초 남았는데요. 당선되신다면 초선 의원으로서 국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지 포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저는 순천목도 호남목 비례대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넓게는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도 너무 수도권, 그중에서 서울 집중이 심각합니다. 저는 비수도권의 인재들과 또 발전을 챙기는 그런 비수도권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조심히 오시고요. 지금까지 천하람 개혁신당 총괄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 이동윤 보좌관이 부동층에 관한 여론조사 수치를 잠깐 언급했는데요. 관련된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갤럽 자체 조사로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전화조사원분들이 조사한 결과 18세에서 29세 무당층 비율은 38%, 30대는 29%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6시에 2부 이어가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80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지용이는 어릴 적부터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이자 보호자였습니다. 지적장애 3급의 엄마와 지적장애 2급의 형을 돌보며 살아온 지용이. 일주일에 3번 엄마의 신장투석까지 더해지며 지용이의 일상은 더 힘겨워졌는데요. 24시간 아픈 엄마 곁에서 대소변을 받아내고 목욕과 식사까지 몸이 10개라도 모자란 생활. 19살이 된 지금까지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꿈은 잊은 지 오래입니다. 먼 앞날보다 당장의 병원비가 더 간절하다는 지용이. 지용이가 어깨에 짐을 덜고 좀 더 나은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격려와 마음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청명인 오늘은 흐린 하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20도까지 올랐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한 일부 지역엔 비구름이 발달하고 있는데요. 밤까지 경기 남부와 충청, 전라권, 경남 서부 내륙과 제주도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대부분 5mm 이하, 전북은 5에서 10mm가 예상되고요. 충남 남서부와 전라권 서부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지역은 구름이 정체하면서 시간당 10에서 20mm로 강하게 내릴 수 있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중부지방과 전라권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해 주시고요. 하늘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9도, 광주, 부산 10도, 강릉은 6도 안팎에서 출발하겠고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 대전 18도, 부산, 제주 17도, 광주는 2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엔 대체로 맑고 포근할 전망입니다.
한편 동해남부 먼바다와 남해동부 먼바다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까지 물결이 최대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7.5도입니다. 박다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에 대해 어제부터 공동 현장 검사를 진행 중인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은 양 후보 측이 제출한 증빙 서류가 허위로 밝혀졌다며 수사기관에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금융감독원이 새마을금고와 합동검사에 나선 데 대해 총선 전에 야당의 불리한 결과를 보여주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는 명백한 관권 선거라고 비판했습니다. 22대 총선이 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내일부터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범죄자들에게 이길 기세를 보여달라며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험지로 꼽히는 부산을 찾아 지금은 정부를 심판해야 할 때라면서 국민의힘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는 것을 부산이 막을 수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경찰을 사칭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취재를 시도하던 MBC 기자들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뉴스의 진술을 보여드리는 인터뷰 뉴진수. 죽을 죄를 지었다고까지 사과하는 지자체가 있었습니다. 벚꽃이 제때 피지 않아서 벚꽃 축제를 예고한 때에 제대로 치르지 못해서 그랬는데요. 근데 그게 어디 지자체 탓만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번 봄에는 벚꽃 개화 시기가 늦어지면서 축제를 준비했던 여러 지자체들의 고민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영동 지역 최대 봄꽃 축제인 강릉 경포 벚꽃 축제 역시 벚꽃 없는 벚꽃 축제가 될까봐 행사를 연기했다고 하는데요.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강릉시 관광정책과 엄금문 과장님과 전화로 말씀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강릉 경포 벚꽃축제 원래 행사 시작일이 지난달 29일이었었는데 일주일 연기가 됐더라고요. 이게 도심에서 열리는 벚꽃축제는 이미 마쳤는데 경포축제만 연기했다고 들었어요. 이유는 뭐 역시 개화 시기 때문인가요? 네, 최근 기온이 상승에 따라 네. 계절이 일찍 찾아오는 현상으로 개화 시기도 여기에 맞춰서 당초에는 3월 29일로 이제 일정을 잡았습니다. 네네. 그러나 금년도에는 예년과 달리 네. 그 눈과 잦은 비가 오면서 개화 시기가 따라 행사를 연기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강릉 경포축제 그동안 여러 차례 준비하시면서 이 개화 시기를 못 맞춰서 행사를 연기했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네네. 제 기억으로는 10여 년 전에 그때 우박과 많은 비, 바람을 해서 축제가 연기되고 그다음에 중단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은 합니다. 10여 년 전에 한 번 있었던 것 같고 그 사이에는 다 이렇게 시기에 맞게 축제를 하셨었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여기 그 서울 여의도 KBS 근처는 벚꽃이 폈는데요. 지난해는 또 너무 일찍 펴서 이 꽃이 다 진 후에 이 행사가 시작되기도 했었거든요. 참 타이밍 맞추기 힘든데 지난해 강릉은 어땠어요?
지금까지 그 개화 시기 축제를 운영하면서 네. 그 단연간 쌓아온 데이터를 적용시켜서 작년에 당초 계획보다 일주일 앞당겨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서 만개 시기와 딱 맞물려서 네. 30만 명이라는 역대 최고의 방문객을 기록하며 그 성공적으로 축제를 마무리했습니다. 30만 명 굉장히 많이 왔네요.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또 상인분들도 이 축제를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축제가 내일부터 시작이죠. 지금 경포 근처에는 벚꽃 활짝 폈나요? 조금 전에 제가 경포 벚꽃 현장을 봤는데, 네네. 개화 바로 직전에 있고, 네. 일부에서는 벚꽃이 이제 피고 있습니다. 벚꽃 축제 때에는 네. 개화될 식으로 보이며, 네네. 주말에 가장 아름다운 경포의 벚꽃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네. 이렇게 잘 피겠고 피어야겠지만 만약에 이번에도 꽃이 조금 제때 활짝 피지 않으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벚꽃 진행 네. 상황과 기후 예보로 봐서는 네. 벚꽃 축제 기간인 4월 5일부터 한 6일 안에는 예. 벚꽃이 만개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만약의 경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안심하시고 또 찾으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경포호 같은 경우는 또 관동 팔경의 하나로 꼽힐 만큼 정말 아름다운 곳인데 이참에 청취자분들에게 강릉 경포 벚꽃 축제 소개 한번 해주시죠. 올해 경포 네. 벚꽃 축제는 4월 5일 금요일부터 예. 10일 수요일까지 6일간 경포대하고 경포습지광장 일원에서 그 경포 벚꽃 피크닉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개최가 됩니다. 네네. 이 기간에 벚꽃 조명을 계속할 것이고 네. 벚꽃 조명은 벚꽃 개화 시기부터 벚꽃이 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켜놔서 벚꽃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네네. 그 프로그램 중에는 올해 축제 특히 어떤 행사가 세부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 좀 재밌는 행사가 뭐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벚꽃 조명인데 벚꽃에서 네. 벚꽃 야간 감성 조명은 올해 최초로 경포와 교동 구간을 연계하였고 네. 경포 저류지에도 확장해서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벚꽃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네. 또 경포 습지광장에는 네. 벚꽃을 향유할 수 있는 피크닉 존을 운영하고 원예, 자수 등 벚꽃을 테마로 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예. 또 이와 더불어서 예. 벚꽃 운동회라든가 버스킹, 이스트리 등 그 다채로운 참여 프로그램을 마련되어 있고 지역 특산품 및 기념을 판매하는 프리마켓존도 운영합니다. 그래서 네. 많은 관심과 참여를 하였으면 고맙겠습니다. 볼거리도 많고 또 즐길거리도 많이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들께 우리 축제 많이 좀 찾아주십사 말씀도 겸해서 해주시죠. 이번 주말 강릉 경포 네. 벚꽃 축제 오셔서 아름다운 경포의 벚꽃도 만끽하시고 따뜻한 봄날의 아름다운 추억을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엄근문 강릉시 관광정책과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반기성 K웨더센터장 연결해서 벚꽃 개화 시기가 늦어진 이유 한번 짚어보고 봄 날씨까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지 상황 좀 들어봤는데요. 꽃샘 추위로 벚꽃 개화 시기가 좀 예상보다 늦어져서 지역 축제를 준비했던 여러 지자체분들의 고민이 또 컸어요. 올 초만 하더라도 벚꽃이 뭐 예년보다 빨리 필 거란 예상이 많았는데 이 예상이 빗나간 이유 먼저 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제 겨울 기간 동안이죠. 네. 기온이 1973년 공식 관측 이후 두 번째로 따뜻한 겨울이었고요. 네네. 또 2월 같은 경우 가장 기온이 높았던 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상청도 봄 기상 전망에서 예. 평년보다 따뜻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벚꽃이 평년보다 빨리 필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올해 유난히 이제 벚꽃 개화 시기가 문제가 된 것은 예. 지자체들이 작년 벚꽃이 이례적으로 빨리 피었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빨리 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시기를 앞당기다 보니까 좀 어려움을 겪은 것이 아닌가 싶어요. 네. 어쨌든 벚꽃 개화는 기온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데요. 그렇죠. 올해 3월에 들어서 북쪽에 찬 공기가 빈번하게 내려오면서
꽃샘추위가 여러 차례 발생을 했고요. 예. 또 여기에 비가 자주 내리면서 일조량이 작았던 것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었다고 봅니다. 사실 뭐 지난해부터 벚꽃 개화 시기 예상이 좀 많이 빗나갔었는데 이게 근본적인 이유를 찾자면 역시 이상 기후 탓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작년 같은 경우는 3월에 기온이 굉장히 더웠어요. 네. 그래서 벚꽃이 아주 이례적으로 빨리 피었죠. 부산이 3월 19일, 대전이 3월 23일, 서울이 3월 25일. 서울 같은 경우는 평년보다 14일 이상 빨리 피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전반적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벚꽃 개화 시기가 빨라지는 것은 맞습니다. 예. 다만 시기의 편차가 이제 커지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이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봅니다. 네네. 기후변화 특징 중 하나가 기온의 진폭이 아주 매우 크다는 건데요. 기온의 진폭이 크다고요? 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기온은 상승하고 있지만 추웠다, 더웠다 하는 이런 진폭이 커지다 보니까 벚꽃까지 일주일 정도 기온이 확 올라간 피는 이런 봄꽃 같은 경우는 시기 차이가 아주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 온난화를 시작으로 한 이상기후의 영향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기온의 진폭도 큰 상황이고요. 지난달 30일 또 31일에요. 강릉 지역에 20cm가량의 폭설이 내려서 문을 닫았던 스키장이 다시 문을 여는 재개장하는 일도 있었는데 이런 것도 역시 이상기후 때문으로 봐야 될까요? 사실 뭐 3월에 눈이 내립니다. 내기는 하는데 네. 3월 말에 이렇게 사실 폭설이 내리는 경우는 참 굉장히 드물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이상기후로 봐야 할 것 같고요. 사실 올겨울에 유난히 동해안 쪽으로 폭설이 정말 많이 내렸습니다. 그렇죠. 이게 동풍이 들어오면서 지형적인 영향이 겹쳐서 이제 내린 건데요. 네. 동풍이 내린 후에 북쪽에 찬 공기가 내려오다 보니까 강원 북부 혹은 동해안으로는 아주 찬 공기 영향도 많이 받았고요. 또 많은 눈이 내린 것이죠. 네네. 그런데 이제 앞으로 걱정이 되는 거는 뭔가요? 기후변화가 이렇게 이제 심각해지면 심각해질수록 네. 이런 이상기후가 점점 더 자주 발생할 것이라는 겁니다. 네네. 그 말씀은 점점 더 이상기후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많이 빈도가 잦을 것이다 이런 것 같은데 그런데 이상기후로 인한 어떤 피해들 우리나라만의 영향은 아닌 것 같아요. 지난해 미국에서는 이 기후재난 발생이 역대 가장 많은 해로 기록됐다라고 하던데 이게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였던 건가요?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이 2024년 1월 8일에 네네. 기후재난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예. 미국에서 2023년에 기후재난이 한 건당입니다. 네. 한 건당 1조 3천억 원 이상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던 재난이 무려 28건입니다. 그럼 28조 30조 되네요. 아니죠. 그래서 여기다 가장 많았는데 예. 지금까지는 2022년이 22건이 최고였었는데요. 예. 이 재난을 인해서 2023년 경제적 피해가 무려 120조 원이 넘었습니다. 120조 원이요. 네. 그런데 이 재난에 사실은 12월 16일에서 18일 발생했었던 미국 동부 해안 폭풍 홍수 사건은 제외된 그런 액수입니다. 그걸 제외하고도요. 그러면 지난해 미국에 가장 큰 피해를 줬던 기후 현상이 뭐였을까요? 2023년에 미국에 가장 큰 피해를 준 기후 현상을 보면 첫 번째가 겨울 폭풍 한파 이벤트로 2월 초에 미국 북동부 전역을 강타했었던 거고요. 네. 두 번째가 하와이 마우이 섬의 라하이아 마을을 갖다 파괴했던 대형 산불이고요. 그렇죠. 세 번째가 미국 중부 및 남부 전역에 집중된 가뭄 폭염 사건이었고요. 네 번째가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미국 동부 및 북동부 전역을 강타한 대홍수 사건 이런 것들이었는데 일단 피해액이 제일 컸던 것은요. 네. 미국 남부 중서부 가뭄 및 폭염으로 18조 8,500억 원의 경제적 피해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3월 초 남부 및 동부 악천후 발생으로 해서 7조 8천억 원. 세 번째가 3월 30일에서 4월 1일 사이에 중부 토네이도 인해서 그때 33명이 사망하고 7조 4천억 원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었고요. 네 번째가 8월 8일 발생했었죠. 하와이 섬의 마우이 섬 대형 산불로 100명이 사망을 했고 경제적 피해는 7조 3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뭐 토네이도의 홍수, 산불, 폭염의 악천후까지 참 기후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또 어마어마한데 이런 추세는 우리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2022년이 가장 컸는데 2023년에 더 커졌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면 기후재난 신기록을 계속 세우면서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데 결국 이거는 뭐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봅니다.
유엔이라든가 IPCC 등 세계적인 기구기관들은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상 상승하게 되면은 네. 임계점을 넘는 거로 봐요. 이게 뭐냐면 기후재난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2015년 파리 기후 협약 이후 매년 열리는 당사국 총회에서도 전 세계 각국이 자 우리 좀 힘을 모아서 1.5도 상승을 억제하자. 그래서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예. 문제는 각국의 이해가 엇갈리면서 그렇죠. 지금은 정말 심각한 기후 위기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네네. 사실 작년에 엘니뇨 영향도 있었습니다만 작년 전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44도가 상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측보다 굉장히 빨리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기온이 상승하면은 극한 폭염이라든가 가뭄, 대홍수, 슈퍼태풍, 식량 부족, 해수면 상승, 팬데믹 뭐 이런 것들이 더 자주 더 강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뭐 벚꽃 축제가 연기된다거나 스키장이 재개장하고 이런 부분들은 또 날씨가 또 기후가 매출에 영향을 좀 준다는 측면에서 짚어볼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기후 마케팅과 관련해서요. 기상 전문가로서 조언을 좀 주신다면 뭐 가령 뭐 어떤 이벤트 시점을 섣불리 결정하는 건 위험 요소가 있을지 뭐가 있을까요? 어쨌든 이 기후 마케팅의 성공 여부는 정확한 예보에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문제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점점 더 예측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한다든지 이게 새로운 기법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올겨울 저 눈이 많이 내리다 보니까 스키장이 가장 많이 돈을 많이 벌었던 해라고 하는데요. 이게 가능했던 것이 스키장 업체들이 새로운 마케팅을 도입한 영향도 있었는데 네. 사실은 12월째 많은 눈이 내렸던 것이 가장 큰 영향이었습니다. 또 일본 같은 경우 하남이라고 해서 벚꽃 행사가 전국적으로 열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올해 경제적 효과가 11조 원이라래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기상기업들은 누가 다 정확하게 벚꽃 개화 시기를 맞추느냐. 이게 수익 차이가 엄청납니다. 이번에 이제 4월 8일 예. 다음 주 월요일이죠. 개기일식이 발생을 해서 미국을 관통해 나갑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이제 없지만. 네. 근데 이 개기일식을 이용한 미국의 마케팅을 보니까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네. 이 마케팅만 잘하면 무려 최대 한 2조 원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기업들에게 미리 어떻게 보면 이런 폭염이나 홍수, 태풍 이런 기업의 피해를 예측해주는 이런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발생 빈도가 미국은 지금 급격히 늘어나는 게 대형 산불인데 네. 이것도 미리 예방해주는 이런 마케팅도 엄청나게 지금 돈을 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후재난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재난을 갖다가 미리 예측해주거나 막아주거나 예방해주는 이런 기후 마케팅 역할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어떤 그 자연 현상이나 기후의 변화에 따라서 이 기후 마케팅의 어떤 산업이나 뭐 시장이나 어떤 영향도 굉장히 커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올 봄 날씨 전망도 잠깐 좀 부탁드릴게요. 지난 겨울 기온이 예년보다 높았던 것으로 분석이 됐던데요. 올봄 기온도 예년보다 다소 높을 가능성이 있나요? 일단 3월에 좀 기온이 떨어졌으니까 저희 예. 이제 기후 분석을 쭉 해보면요. 예. 기온 변화들 이렇게 사인 코사인 곡선 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아, 네네. 그런데 이제 겨울이 굉장히 더웠다가 3월에 좀 기온이 내려갔거든요. 4월은 이제 그런 추세로 온다면 기온이 높아지지 않겠나 보고요. 네네. 다음에 일단 지금 엘니뇨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계절 지체로 인해서 올 봄까지는 엘니뇨의 어떻게 보면 잔재 그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거든요. 네네네. 지금 세계적인 그 기후기관 예측도 보면 올해 봄에 전부 다 기온이 높아질 거로 보고 있고요. 예. 따라서 올 봄은 기온이 평년보다 다소 높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봄 하면은 우리가 따뜻한 것 또 벚꽃도 기대하지만 불청객도 있습니다. 황사인데 이 황사에 대한 피해 우려도 큽니다. 실제 지난 주말인가요? 피해가 적지 않았던 것 같은데 올 봄에 황사 발생 빈도는 또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올 봄에는 이제 평년보다 황사는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아, 네. 우리나라 이제 황사 평년 일수가 5.4일인데 네. 올해는 벌써 4일이 발생을 했거든요. 네네. 보통 황사가 5월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좀 더 있을 것으로 보고요. 현재 황사 발원지인 중국의 고비 사막이라든가 내몽고월 지역 또 황토고 원지대 지역이 이 겨울에 눈비가 거의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감으로 있고요. 그렇죠. 또 평년보다 기온이 높다 보니까 황사가 만들어질 조건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이런 황사가 북서풍이 불게 되면 우리나라로
좀 많이 유입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황사 발생 빈도가 올 봄에 좀 잦을 것 같다는 예상을 하셨는데 이 또 빈도만큼이나요. 황사 농도도 좀 중요해 보이는데 이것도 좀 예상을 해보신다면요? 사실 빈도도 늘어나지만 농도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기후변화가 만들어지면 결국 황사 발생이 유리해지거든요. 예. 기온 상승을 위해서 가뭄 지역이 계속 확대되는 데다가 겨울에는 눈 덮인 면적이 줄어들고 네. 또 여기에다가 사막화 지역이 지금 늘어나기 때문에 사막화 지역. 네. 황사 발생 빈도 강도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세계기상기구가 모래 폭풍 전망을 냈는데 예. 여기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이런 황사 같은 모래 폭풍이 만들어지는 지역이 많습니다. 네네. 전 세계에서 사하라 사막이라든가 아라비아 사막, 그다음에 이제 저 고비 사막, 네모고 사막, 뭐 호주, 미국 남서부 지역 이렇게 많은데 이 세계기상기구에서 예측한 자료를 보니까 예. 앞으로 미래 기후 변화로 인해서 세계에서 이 황사 빈도가 가장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동아시아로 봤더라고요. 동아시아 우리도 포함되나요? 그렇죠. 당연히 네. 동아시아에서 발생 우리나라나 일본 쪽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앞으로 점점 기후변화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우리나라는 황사의 영향, 또 더 강한 황사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지난 주말에는 황사가 섞인 흙비가 내렸었는데 사실 비가 내리면 황사나 뭐 미세먼지나 좀 쓸려 내려가고 물려나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번에는 왜 흙비가 내린 건가요? 이게 이제 먼저 기압골이 통과해 나가고 예. 바로 뒤따라서 그 고기압이 확장할 경우 그럴 때는 저 황사가 물러납니다. 네네. 이번 같은 경우는 비가 한번 내리고 텀을 두고 그다음에 다시 세컨들이 전선이 내려왔거든요. 그러면서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황사가 내려오는 상태에서 비가 내리다 보니까 뭐 당연히 흙비가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좀 이번에 흙비가 내렸던 것이 그런 경우고요. 사실 이런 경우는 네. 많이 있습니다. 옛날 우리 뭐 고려사라든가 뭐 이런 기록들이 토우라고 조선시대. 나오죠? 네, 그렇죠. 네네. 토우라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죠. 예. 3253님, 흐드러지게 핀 벚꽃도 황홀경이지만 꽃잎이 실바람에 날리며 눈처럼 내리는 것도 멋집니다. 홀리듯 벚꽃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 보게 됩니다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해마다 봄 가뭄으로 이 산불 피해도 적지 않았는데 올 봄 강우량은 또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일단 기상청이 그 3개월 전망을 보면 4월은 평년과 네. 강수량이 비슷하거나 많겠다. 이게 이제 각각 40% 정도로 봤고요. 네. 5월은 이제 평년과 비슷할 확률이 50%. 그러니까 5월은 뭐 평년과 비슷하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는 겁니다. 네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봄이 가물기 시작하면 또 굉장히 가물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비가 오지 않는 가운데 우리가 이제 남고 북쪽에서 만들어진 양간지풍 같은 이런 바람이 불게 되면은 대형 산불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네. 이게 대개 4월 중순 이후에 이 대형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산불 아주 이 봄철 기간 동안에는 정말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말씀하신 그 양간지풍의 영향으로 이제 작게 끝날 산불도 굉장히 커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양간지풍이라는 거는 예. 이 남고 북지형 기압 배치가 만들어지면 우리는 남서풍이 들어옵니다. 네네. 근데 이게 기압 경도로도 강하니까 그때는 바람도 이쪽 서쪽에서 강하게 불지만 이게 태백산맥을 넘어가면은 태백산맥의 역전층 밑으로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이제 이 좁은 데로 통과하는 베르니 효과 같은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압축이 되다 보니까 산맥을 딱 넘어간 바람은 동해안 쪽으로는 이 서쪽보다 바람이 거의 한 40-50% 정도 더 강해집니다. 강하게, 네. 그러니까 무지나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그때 만일 거기서 산불이 일어나면은 끌 수가 없습니다. 이건 걷잡을 수 없이 가는 거죠? 네, 그냥 네. 뭐 그대로 산불이 바람에 날려가면서 붙은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동해안 쪽에서 대형 산불이 일어났을 때 사실 소방대가 끈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네. 지나가면서 바람이 잦아지고 그렇죠. 또 풍향이 바뀌고 이러면서 끌 수 있는 것이지 계속해서 양간지풍이 부는 상태에서는 못 끕니다. 지금 네. 뭐 작년에도 미국이라든가 뭐 캐나다라든가 전 세계적인 이제 산불도 소방대원들이 수천 명 투입됐어도 다 못 껐거든요. 못 걷죠. 결국은 비가 내리고 그래서 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기후변화가 심해지면은 기온도 더 올라가고 네.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이 동쪽 말고 서쪽에서도 산불이 나면 끄는 기간들이 점점 길어지고 있거든요. 아, 네네. 바로 이게 그겁니다. 작년에 밀양 산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천년 같으면 바람도 안 불었으니까 하루 이틀이면 꺼야 되는데 네. 거의 한 일주일 정도 가거든요. 네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산불은 많이 발생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산불의 거의 대부분이 실화거든요. 네. 사람들이 실화. 그래서 정말 올 봄에 산불 없도록 우리 국민 모두 또 이거 들으시는 그 청취자 여러분들도 네. 꼭 산불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벚꽃 얘기 또 이상 기후 얘기 또 그로 인한 피해 또 예상 또 우리 산불 예방 얘기까지 말씀 나눠봤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반기성 K웨더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서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퇴근 정체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 영동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밀리고요. 강변북로 구리 방향은 방화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1시간 이상 걸립니다. 내부순환로는 성산 쪽 마장램프부터 정릉램프까지, 성수 쪽은 성산대교부터 정릉터널까지 밀립니다.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송내까지 양쪽으로 10km 이상 정체고요. 경기 동쪽에서는 광암터널부터 양방향 더딘 흐름 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서평택에서 용담터널 사이 18km 정체, 이후 광명역부터 속도 내려갑니다. 나란히 가는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쪽은 조암부터 송산마도까지 12km 흐름 답답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안성분기점부터 판교 사이 13km 정체고요. 이후 달래내부터 반포까지 밀립니다. 반대 부산 쪽도 신갈분기점과 망향휴게소 일대로 교통량 많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은 양지터널부터 반월터널 사이 구간 정체가 많습니다. 또 이후 군자부터도 쭉 속도 더딥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파고 또 파고 골라서 엄선한 뉴스만 전해드립니다. 파파뉴 코너. 오늘은 김수민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 확대 문제로 인한 의료 공백 사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대한전공의 협의회 비대위원장이 전격적인 회동을 가졌죠. 또 잘 마무리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일단 만나기 전의 과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네. 대통령이 오전에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했는데요. 예. 만남 장소나 공개 여부 등에 개의치 않을 테니까 전공의와의 대화를 추진해달라. 조건 없이 만나서 듣기만 하겠다라고 참모진에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에 대한전공의협의회 대전협의 박단 비대위원장은 내부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오늘 만난다는 사실을 공개했는데요. 공개했죠. 예, 박 위원장은 이번 만남은 대통령이 나오는 것이라 4월 10일 총선 전에 한 번쯤 전공의 입장을 직접 전달하고 해결을 시도해 볼 가치는 있다고 판단을 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전공의 분들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의 대표성을 또 인정할 수 있느냐, 이런 점도 변수로 꼽히고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뭐 오늘 만남에 대해서 비판하는 입장도 나왔어요. 네, 혹시나 무슨 합의가 있어 나와버리는 거 아닐까 이런 우려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사직 전공의인 류옥하다 씨가 네.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네.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의 만남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박단 비대위 11인의 독단적인 밀실 결정이라고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예. 또 박 위원장이 먼저 만남을 언론에 비공개하자고 요청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밀실 결정에 이은 밀실 만남이라고도 평가를 했는데요. 류 씨는 총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의 만남은 저희를 의심하게 만든다라고 하면서 네. 의료는 100년지 대계의 일이다. 선거마다 정권마다 호떡 뒤집듯 할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일단은 뭐 비판도 있습니다만은 박단 비대위원장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만남이 뭐를 결정하는 뭐 조건을 두고 서명하는 이런 식이 아니라 일단 네. 대화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또 윤 대통령과의 또 박 위원장 간의 면담, 또 이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잠깐 브리핑도 한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어떤 소식이 들어오고 있나요? 네, 대통령실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면담은 오후 2시부터 2시간 20분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네네. 박단 위원장 홀로 대통령실에 찾아갔고요. 면담 자리에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의 성태윤 정책실장과 예. 김수경 대변인이 배석했습니다.
했습니다. 김수경 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박 위원장으로부터 현 의료 체계의 문제점을 경청하고 전공의의 처우와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데 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라고 하고요. 네네. 의대 증원 규모의 조정 이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습니다만 네. 대통령이 전공의의 입장을 존중해서 결정을 하겠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규모 조정이 뭐 원천적으로 불가하다거나 이런 입장은 아닌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 뭐 한간에 뭐 몇백 명으로 뭐 줄인다, 뭐 조율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나 봐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추가로 또 공지를 했어요. 의대 정원 증원 규모 뭐 600명 조율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까지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까지 민생토론회를 연이어서 개최해 왔는데 오늘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를 점검하는 2차 회의가 열렸네요. 네, 지난 4월 2일에 사회 분야 민생 토론회의 후속 조치를 점검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 이어서 오늘 2차 회의로 경제 분야 후속 조치를 점검했는데요. 주제는 주택, 교통, 세제, 소상공인 등의 경제 분야였습니다. 경제 분야. 네, 윤 대통령은 민생 토론회는 말 그대로 국민을 위한 국민의 토론회였다라고 자평했습니다. 지금 뭐 21대 국회 임기 뭐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고 선거도 앞두고 있는데 정부의 지금 민생 법안 처리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윤 대통령은 정부가 할 수 있는 하위 법령 개정은 상반기에 최대한 마무리하고 늦어도 올해 안에 모두 끝낼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국회 계류 중인 민생 법안들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네. 또 민생 토론회에서 새로 논의된 내용들은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바로 제출할 것이다라고 예고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처리 계획 중에서도 윤 대통령이 최우선순위 혹은 우선순위로 꼽은 법안들은 있을 것 같아요. 네, 조속하게 국회에서 처리돼야 될 법안으로는 대형마트 주말 휴업을 평일로 바꾸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재건축 안전진단의 완화를 담은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통신요금 인하를 다룬 단말기 유통법 개정 등을 거론을 했습니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법안들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준비를 해야 될 민생 토론회를 거쳐서 나온 법안으로는 기업 밸류업 지원을 위한 조세 특례 제한법, 노인복지주택 실버타운 활성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 등을 윤 대통령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되게 눈에 많이 들어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요. 점검 회의에서 뭐 요즘에 결혼 페널티라고 해요. 결혼을 해서 혼인 신고를 하는 순간 둘 다 손해를 본다. 뭐 이런 얘기가 왕왕 있어서 정부 지원 사업 기준이 이 신혼부부에게 오히려 불리하다 이런 지적도 꽤 많았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일부 나왔나요? 네, 윤 대통령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개인소득 기준이 연 5천만 원 이하인데 신혼부부는 두 사람을 합쳐 7,500만 원이 기준이어서 대출을 받기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이걸 확실하게 바꾸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어떻게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 상한선 현행 7,500만 원인데 이것을 1억 원으로 올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신생아 출산 가구의 특례 대출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은 1억 3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그리고 근로장려금의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은 3,800만 원 이하에서 4,400만 원 이하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부부 합산으로 해서 대출에 어떤 제한이 걸리는 폭을 좀 줄이도록 상한선을 조금씩 다 올려서 조정한다라는 내용이네요. 정부는 일관되게 또 노동개혁 그리고 교육개혁에 방점을 찍어왔었는데 이게 또 논란이나 일부 반발도 있었던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이 관련 언급을 했다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은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직접 챙겨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에 미조직 근로지원과 설치를 지시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정부는 노조 가입률의 상승보다는 노조에 미가입된 상태에서도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쪽으로 방점을 찍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교육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부 개혁이라고 밝혔는데요. 교육부 개혁이요? 네, 교육부가 개별 현안을 뭐 지휘하고 감독하고 결정하는 것보다는 교육 시스템을 바꾸는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또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정부 당국이 어떤 선박을 억류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 일단 이 선박에서
북한에서 적재한 무연탄이 실려 있었다. 네. 일단 납포 과정부터 저희가 차근차근 들어보겠습니다. 네, 중국에서 3월 18일 출발한 배인데 3,000톤급의 벌크선이고요. 더이호입니다. 네, 자동 선박 식별 장치 AIS를 끈 채로 열흘 가량 북한 남포항에 머물렀고요. 이것은 북한이 밀수 과정에서 보이는 제재 회피 수법으로 꼽히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이 선박은 3월 28일 AIS를 다시 켠 다음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하다가 3월 30일 오전 전남 여수항 인근에서 한국 정부에 의해 납포가 됐는데요. 이것은 미국 행정부가 요청을 한 결과라서 또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영해에 돌입을 했을 때 정선을 명령을 했는데 근데 여기에 불응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납포를 일단 한 다음에 부산 남항의 묘박지로 이동을 시켰다고 합니다. 3월 30일 오후 8시경에 부산항 인근에 정박을 했고 한미 당국은 이 선박의 중국인 선장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선박이요, 중국의 산둥성의 스다오항에서 출항해서 남포항에 머물렀다고 하던데 이 장소들의 뭐 특징이 있나요? 스다오항 같은 경우는 옌윈강 항구에서 육로로 500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데요. 이쪽 해역이 바로 지난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그 안보리 전문가 패널이 중국이 북한산 석탄을 밀수입하는 곳으로 지적했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남포항 같은 경우도 유엔에서 수상한 불법 활동의 허브로 지목한 곳이거든요. 그리고 이 선박이 출항 당시에는 창고가 비어 있었지만 북한 남포에 열흘간 머물면서 만선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추적을 피한 채로 북한에서 무연탄 등을 집중 적재했을 것이다. 이런 추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스다오항, 남포항 두 곳 다 유엔에서 대북제재위원회에서 특히나 굉장히 집중적으로 지켜봤던 곳이군요. 유엔 안보리에서는 북한의 이런 석탄 수출을 제한하고 있지만은 북한은 그래도 북한에서 몰래 거래를 하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네, 예전에도 북한산 석탄을 적재한 선박이 한국 해역을 통과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10월 금수 품목인 북한산 석탄 9,000톤이 러시아에서 선적이 돼서 러시아산으로 둔갑을 해서 그리고 파나마라든지 시에라리온 같은 이런 나라의 국적을 갖고 있는 선박에 실린 채로 두 차례에 걸쳐 국내에 들어와 유통이 됐다. 이런 지적이 나온 적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 북한에서 러시아로 향하는 석탄의 양이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은 거래 대가로 러시아에게 석유나 사치품을 받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쭉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직접 이렇게 납포한 게 좀 이례적인 사건 아닌가 싶은데 어떤가요? 네, 일단은 이렇게 대북 제재 위반 의혹을 받는 선박을 직접 납포하는 것도 이례적이고 그리고 그 전에 미국 정부가 이것을 납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도 이례적입니다. 근데 이제 이례적인 일이긴 한데 뭐 특별히 어떤 파격적인 일은 아닌 것이 이게 다 명시가 되어 있는 규정이에요. 2017년에 안보리 결의 2397호가 채택이 됐었는데 유엔 회원국은 대북 제재 금지 행위에 연루가 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자국 영해상에서 납포, 검색, 억류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일단 납포된 상태에서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일단 납포된 선박 자체가 무국적 선박이에요. 국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좀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국제법상으로 무국적 선박의 경우는 화물창을 강제로 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강제력 부분 때문에 조사에 제약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다만 정부 소식통에서는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도 최대한 조사를 빨리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빠르면 수일 내에 어느 정도 조사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요새는 또 우리 항공기처럼 이 선박들도 다 이런 위치 추적도 되고 또 위치 정보가 많이 남는 그런 사이트들도 꽤 많은데 이 선박도 이력이 되게 특이한 점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운항을 한 적이 전혀 없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소리 VOA에서는 선박 위치 정보 마린 트래픽을 인용해서 이 선박의 운항 이력을 보도했는데요. 지난해 전혀 운항을 하지 않아서 아마 AIS를 계속해서 꺼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초인 1월 7일에 중국 웨이하이항의 인근 바다에 출현했다고 하는데 다시 AIS를
켠 것이죠. 이때. 그리고 18일 뒤에 1월 25일이죠. 뱃머리를 한반도 쪽으로 돌려서 1월 29일 오전 1시에 부산항에 입항을 했다고 하는데 네. 이때 당시에 선박은 이제 벌크선, 산적 화물선으로 이제 확인이 되고 당시에 비한국인 선원 13명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 이게 부산항에 입항했다가 선박이 또 부산을 떠난 이후의 행적도 좀 이상해요. 네, 한국 항만 당국에는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한다라고 당시에 신고를 했었지만 네. 실제로는 부산에서 울산 쪽으로 올라가는 것 같다가 1월 29일에 다시 방향을 부산 쪽으로 돌립니다. 예. 그래서 대한해협까지 남하를 해버리고 수상하네요. 그러고 1월 30일에 다시 신호 발신을 중단하면서 지도에서 사라집니다. 사실 국제해사기구 IMO에서는 AIS를 상시적으로 켜둬야 된다고 의무화를 해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3월 28일에 위치 신호를 다시 발신하기까지 2달 가까이 배가 잠적을 해버린 것은 불법적 비밀 활동을 위한 활동이었을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마지막 소식입니다. 푸바오 네. 중국에 갔고요. 중국에 도착을 했죠. 네, 어젯밤 7시 때에 전국 청두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네. 많은 배웅 인파가 몰려 나왔고요. 네. 자정이 넘어서 워룽 중화자이언트 판다원의 선수핑 기지에 도착을 했고요. 그리고 어제 여정에는 강바오, 할부지라고 불려왔던 강철원 사육사가 동행을 했습니다. 같이 가셨어요. 네, 중국 외교부는 한국 사육사들에게 감사를 표했고요. 또 강 사육사의 모친상에도 특별히 애도를 표했습니다. 이게 참 그 푸바오가 이동하는 그 영상들 뭐 실시간으로 이렇게 모습을 볼 수는 없어도 그 차량들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또 울기도 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요. 또 푸바오가 좀 긴장한 듯한 모습인 것 같기도 해서 더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또 지금 뭐 중국의 사육사 행동에 대한 비판도 있던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네, 웨이보 등의 푸바오의 그 현지 보도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예. 일단 푸바오가 낯선 환경이나 인파 그리고 카메라 플래시에 놀라서 불편한 모습을 좀 몇 번 보였습니다. 그리고 중국 관계자들이 케이지에 뚫려 있는 숨구멍으로 손가락을 넣어서 푸바오가 겁먹은 기색을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네티즌들이 우려와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이 센터 측에서는 전문 수의사들이 필수적인 검사를 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푸바오가 안전하고 건강한 상태라고 설명을 했고요. 강철원 사육사도 이것을 또 옹호를 하면서 논란 수습에 일조를 했습니다. 푸바오가 조금 긴장을 해서 예민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이것은 정상이다. 중국 사육사들이 방법을 잘 알고 높은 기술을 가졌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본다라고 또 얘기를 해줬고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푸바오의 모습이 또 사진으로 공개가 되고 있는데 그 내실에 대나무, 죽순, 당근, 사과 이런 먹이가 놓여져 있고 푸바오가 사과를 골라서 물고 가는 사진 또 공개가 됐습니다. 네, 어느 정도 좀 적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연구센터에서도 현재 상태는 양호하다라고 계속 확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푸바오의 그 새 사육사가 우리나라 팬들에게 큰 관심을 받는데 이 무슨 이유인가요? 네, 누가 어떤 중국인 사육사가 새로 푸바오를 보살필 거냐 이 질문들이 중국 현지 SNS에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 연구센터에서는 SNS에 올라온 사진에 있는 한 그 검은색 작업복을 입은 사람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이 사육사다라고 일단 밝혔는데 사실 이 사진만 보면 사육사가 측면 얼굴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어떤 이 외모를 갖고 계신 분인지 잘 안 보이는데 그런데 지금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강철원 사육사를 닮았다. 그러니까 헤어스타일이나 윤곽 이런 게 강철원 사육사를 닮았다. 일부러 푸바오 좀 안심시키려고 비슷한 사람을 찾으셨...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비슷한 사람을 뽑았나. 사육사 관상이 따로 있는 건가. 뭐 이런 댓글까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에 가서도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는 푸바오 얘기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구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지구적 참견 시점 프로 참견너입니다. 남종영 환경 저널리스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봄입니다. 네. 이제 뭐 낮은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덥기까지 해요. 근데 봄 되면은 뭐 등산도 많이 하시고 또 자전거도 많이 타시고
또 하나가 마라톤도 많이 해요. 마라톤 대회도 많고요. 또 개인 동호회 차원에서 많이 하시고 오늘은 이런 스포츠와 환경 이야기를 준비해 주셔서 그런데 특히 마라톤 대회 관련 얘기인가 보네요. 네. 항상 저는 이제 저희 집 앞에서 이제 마라톤 대회가 열리면 봄이 왔구나 라는 걸 느끼는데요. 예. 좀 이색적으로 체감을 하시네요. 네. 마라톤을 꽃이 피면 마라톤을 합니다. 네. 마라톤 경기 대회가 이제 수시로 열리죠. 매 주말마다 열리는데 제가 항상 보는 장면이 의외로 달리는 사람들의 모습도 인상에 남는데 이 거리에 이 뭐 종이컵이라든지 페트병이라든지 엄청 버려져 있거든요. 한번 대회 치르면 참 많이 쌓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선수들이 가다가 중간중간에 급수대를 설치해 놓는데 거기서 종이컵으로 미리 물을 따라놔요. 그러면 딱 마시고 옆에 버리고 가고 그러면 그 주변이 정말로 쓰레기로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마라톤 대회가 뭐 쓰레기 대회냐 뭐 이런 말도 있을 정도인데요. 네. 그러면 이 한 번 경기를 치르고 나면 얼마나 많은 양의 쓰레기가 나오나요? 예, 뭐 풀코스도 있고 뭐 하프코스도 있는데 22km 하프 마라톤 대회 한 급수대가 한 5곳 정도 보통 있다고 해요. 그런데 만약에 10,000명 정도 참석을 하면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 잔씩만 마셨다고 하면 급수대 하나당 1만 개의 일회용 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곳이 뭐 5곳의 급수대다 그러면은 다 한 번씩 마시면 5만 컵의 일회용 컵이 버려지는 셈인 거죠. 이런 식으로 마라톤 대회에서는 종이컵이나 뭐 플라스틱 용기도 많이 버려지는데요. 국내에서 참석자가 많은 국내 3대 마라톤 대회가 있어요. 거기서는 일회용 컵이 한 번 할 때마다 한 20만 개 정도 버려진다. 20만 개요? 예, 그런 추산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뭐 이렇게 많이 버려지고 하지만은 그렇다고 마라톤 대회 할 때 뭐 우리 이런 스테인리스 같은 텀블러 이런 걸 가지고 뛰기도 좀 그렇고 이거 어떻게 대안이 있을까요? 예, 그래서 뭐 대안으로 최근에 좀 나오고 있는 게 다회용 컵입니다. 다회용 컵. 예, 지난해 이제 춘천 마라톤 대회라고 이것도 3대 마라톤 대회 중에 하나인데 아주 이제 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마라톤 대회죠. 근데 이제 춘천시가 다회용 컵 1만 개를 준비하는 등 총 2만 개의 다회용 컵을 준비했다고 해요. 근데 물론 다 종이컵을 대체하지는 않았고 그중에 일부를 다회용 컵을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급수대에 일회용 컵 대신에 일부 급수대에 이제 다회용 컵을 딱 놓으면은 그 다회용 컵을 딱 먹은 다음에 조금 한 10m, 20m 떨어진 데다가 훅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큰 통을 설치를 해놔요. 그래서 거기다 버리고 가도록 하고 그거를 다시 회수해가지고 세척해서 다음 마라톤 대회에 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다회용 컵. 효과가 있었을지 어땠나요? 예, 그 뭐 계산상으로는 효과는 꽤 크다고 합니다. 꽤 크다. 예, 사단법인 지구 닦는 사람들 와이퍼스라는 곳에서 이제 마라톤 대회의 다회용 컵을 제공을 하는데요. 한 마라톤 대회에서 이제 급수대 하나를 맡아서 이제 다회용 컵에 물을 따라서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2만 개 정도의 다회용 컵을 준비를 했는데 이거를 준비한 다음에 다 쓴 다음에 세척 후에 재포장하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한 80번 가량 다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요. 예, 그래서 급수대 한 개만 다회용 컵으로 바꿔도 한 2만 개 정도를 갖다 놓으면 최소 2만 개의 일회용 컵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같은 날에 다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는 마라톤 대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비교를 해봤는데 다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는 마라톤 대회에서는 그 급수대 하나당 쓰레기 봉투 100리터짜리가 몇 개가 아마 뭐 대여섯 개가 나오고 그랬는데 다회용 컵을 쓴 곳에서는 10리터짜리 봉투 하나만 나왔다고 합니다. 쓰레기 봉투 차이가 꽤 컸습니다. 다회용 컵은 이렇게 들어보면 꽤 좋은 대안 같은데 보급이 좀 빨리 되지 않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경제적인 게 있을까요? 예, 보급이 쉽지 않은 게 비용 문제가 큽니다. 비용 차이가 커요. 일회용 종이컵은 한 개에 10원밖에 안 하거든요. 하나에 10원. 예, 근데 다회용 컵은 뭐 세척 비용 그리고 뭐 급수대 운영비 뭐 인력 비용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350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5배 정도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를 하는 업체에서는 어차피 지금 일회용 컵을 다 다회용 컵으로 바꾸기는 힘드니까 시범적으로 좀 운영해가지고 좀 섞어서라도 운영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그러면은 우리가 항상 외국 사례도 비교해 보잖아요. 외국 마라톤 대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예, 사실 외국에서는 이미 마라톤 대회가 뭐 스포츠맨들의 축제이기도 하지만 쓰레기 축제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이거 관련해 가지고 여러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예. 한국의 경우에는 이제 공식적인 통계는 없는데 이제 런던 마라톤의 경우 작년 마라톤 대회 후에 그 웨스트민스터의 시의회 주변 거리에서 네네, 런던에 5,200kg의 쓰레기와 약 47,000개의 플라스틱 병을 포함한 3,500kg의 재활용 쓰레기가 수거됐다고 합니다. 47,000개 플라스틱 병, 예. 3,500kg의 재활용 쓰레기. 엄청 많습니다. 사실 그 런던 마라톤 같은 경우는 2010년대 후반부터 이제 이런 쓰레기를 줄이려는 어떤 친환경적인 방법을 좀 검토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네. 그래서 2019년부터는 이제 급수대 수를 좀 줄이고 그리고 이제 인쇄물 같은 거 좀 이렇게 웰컴 키트나 이런 거 많이 주거든요. 네네. 참가자들한테 그런 것 중에서 인쇄물 같은 거 좀 줄이고 그리고 심지어 참가자들이 벨트를 찬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컵을 가지고 다니는 방안까지도 제시를 했다고 해요. 네네. 사실 마라톤 대회를 환경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 뭐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행동하는 대회에서 마라톤을 뛴다면 오히려 이제 그 친환경 활동이 홍보하고 의식이 제고가 되겠죠. 네네. 그리고 마라톤 자체가 이제 도시를 비워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그 런던 마라톤 대회 기간 동안 도로 폐쇄로 인해 수도의 그 대기 오염이 한 90% 정도 감소했다는 결과도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네. 또 올해는요 파리 올림픽이 열립니다. 이 올림픽이 열리는 해인데 올림픽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하는데 이 올림픽은 특히 환경 좀 지향적인 올림픽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지금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데 예. 최대한 덜 짓고 덜 쓰고 덜 버리는 올림픽을 지향한다고 합니다. 덜 만들고 덜 쓰고 덜 버리자. 네. 네네. 뭐 과거 올림픽과 아주 많은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과거만 해도 올림픽 같은 국제 대회를 열 때는 멋진 경기장을 건설을 하잖아요. 그리고 뭐 스타디움 면적이 어떻고 돈이 얼마나 들어가고 부지가 어떻고요. 뭐 토지 개발하고 뭐 지역 개발 프로젝트를 가동했죠. 가장 대표적인 게 2012년에 런던 올림픽 때 당시 런던의 서쪽 지방을 새로 개발을 했어요. 재개발을 했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019년 평창 겨울 올림픽 때 그 스키 종목 활강 경기를 치르기 위해서 아주 숲이 좋죠. 가리왕산 같은 경우를 좀 훼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야, 이 활강 경기 한번 하려고 이걸 숲을 훼손하냐. 그래서 일회용 스키장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다른 스키장을 조금 개조해가지고 이용하자는 일부 의견이 있었는데 결국 건설이 이루어졌고 약속과는 달리 지금까지 제대로 된 복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덜 만들고 덜 쓰고 덜 버리는 파리 올림픽은 뭐 어떻게 치러지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파리 올림픽은 기념비적인 건설, 어떤 기념비를 만드는 것보다는 지속 가능성이라는 어떤 무형의 가치를 좀 남기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주실까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올림픽 하면 뭐 여러 가지 경기장을 막 짓잖아요. 그런데 95% 정도는 이미 존재하는 경기장을 활용하겠다. 그리고 새로 짓는 건 5% 정도만 짓겠다. 왜냐하면 새로 그 경기장을 건설을 하면 콘크리트나 철강 이런 게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런 콘크리트 철강을 짓는 데는 온실가스가 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새로 짓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뭐 스키 활강 경기장처럼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애물단지가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개막식 보통 좋은 스타디움을 지어가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파리 같은 경우에는 그 스타디움에서 개막식을 안 하고 파리 시내를 관통하는 센강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 선수들이 유람선을 타고 입장을 해요. 그리고 그 청중들은 관객들은 이제 센강 주변에서 야외 스탠드를 마련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지켜보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보니까요 이번 올림픽 때 뭐 센강에서 치러지는 수영 경기가 있다고 하던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준비는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해요. 이것도 사실 파리 올림픽에서 친환경 올림픽으로 선전하기 위해서 여기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철인 3종 경기를 센강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네, 파리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기가 그렇게 수질이나 근처에 이런 뭐 악취도 좀 있고요. 쥐도 많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 좀 정비가 될 텐데.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을 선전하기 위해서 이제 거대한 목표를 세운 거죠. 그래서 14억 유로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조 원 정도를 투입을 해가지고 지금 뭐 하수 처리 시설 현대화하고 뭐 수질 정화 작업을 막 벌였어요. 근데 아주 이게 쉽지는 않아서 작년에 좀 시범 경기 같은 걸 하려고 했는데 이 대장균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좀 좋아지는 추세예요. 그래서 최근 외신 뭐 사진 보도 같은 걸 보면 시민들이 막 들어가가지고 운하에서 막 수영도 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이제 이 수질 목표를 맞출 수 있을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 짓는 경기장 여기도 컨셉은 친환경이다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5,000석 규모의 올림픽 수영센터가 새로 지어지는데요. 네. 이 목재 지붕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목재 지붕. 예, 이 목재 같은 경우에는 뭐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친환경 건축의 대표적인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네네. 또 올림픽 선수촌도 모든 건물을 8층 미만으로 짓고 또 목재를 주로 사용하고 심지어 여름에는 에어컨 같은 냉각 시스템도 없는 건물이라고 합니다. 또 파리 가보신지 알겠지만 여름에 엄청 더워요. 이게 놀다가도 지쳐서 다시 쉬었다가 놀고 이러는데 이게 에어컨 없이 선수들이 가능할까요? 예, 그러니까 파리 올림픽이 지금 두 가지를 극복해야 되는데 하나는 이제 센강에서 철인 3종 경기하는 것과 예. 이 선수촌에 에어컨 없이 버티는 거 두 가지인데요. 네. 대안이 뭐냐면 히트 펌프를 가동하기로 했어요. 히트 펌프가 뭐냐면은 그 지하에다가 배관을 만들어 가지고 예. 지하에 차가운 공기가 건물 위로 올라오도록 배관을 타고 올라오도록 해가지고 조금 온도를 낮추겠다라는 거고요. 또 건물 설계를 정남향으로 하지 않고 조금 비켜가게 해가지고 최대한 햇빛을 차단하겠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도쿄올림픽 때 화제됐던 골판지 침대 이거 다시 나온다고 하던데. 네, 그렇습니다. 저번에 뭐 한 200kg 하중을 견딘다 해서 막 선수들이 몇 명씩 올라갔더니 부서지고 이런 영상들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예. 이번에 조금 많이 보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선수 4명이 올라가도 무너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개선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머리와 어깨 부위, 허리, 다리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조립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제 개혁판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다가오는 파리올림픽 어떻게 친환경의 장이 될지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종영 환경저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KBS가 있는 여의도에도 벚꽃이 참 많이 펴서요. 구경 오신 분들 많았습니다. 특히 외국인 분들도 많이 오셨더라고요. 사진도 찍으시고요. 오늘 뉴스레터 K에서도 강릉 경포 벚꽃 축제 소식도 전해드렸는데요. 주말 사이 나들이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이 노래 들려주려고 예열하는구나. 딱 짐작하시죠? 벚꽃 연금 그 노래입니다. 버스커의 벚꽃 엔딩 오늘 끝곡입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 뉴스레터 K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세상 읽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KBS 김용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